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여러분, 살짝 가랑비가 오고 있긴 하지만 지긋지긋한 장마는 끝이 났습니다. 이 평소 장마보다 2배 이상 많은 비를 퍼붓고 비구름이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진짜 여름, 무더위가 찾아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이 다음 주 초까지 지속된다는데 지금부터는 열대야도 이어진다고 하네요. 첫 소식 이현용 기자입니다. 초강력 태풍 독수리가 무서운 기세로 북상 중입니다. 대만 남쪽 해상을 거쳐 모레 중국 남부지방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2,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태풍이 올해 장마를 끝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 진로가 북쪽으로 치우치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을 도와 장마 전선을 북쪽으로 밀어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장마는 31일 만에 끝났습니다. 기간은 평년과 비슷했지만 강수량은 1.8배나 많았습니다. 전국 평균 648.7mm의 비가 내렸는데 1973년 이후 세 번째로 많은 폭우였습니다. 장마가 끝나자 곧바로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당분간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권에 놓여 날씨가 맑겠고 낮 동안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대기와 지면이 강하게 달궈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내린 장맛비로 습도까지 높아 체감 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일부 지역엔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특보에 이은 열대야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상청은 앞으로도 호우특보급 국직성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대기 하층부는 뜨거운 열기가 갖춰지고 상층부에는 상대적으로 찬 공기가 유치하며 대기 불안정에 의한 국지성 소낙성 호우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마가 끝나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올해 장마를 보면 형태가 바뀌었죠. 이 장마 내내 비가 오기보다는 극한 호우, 짧은 시간 확 퍼붓다 보니 이 강수량이 같아도 피해는 더 큽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도 이 강에 쌓은 제방 높이가 옛날 기준이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죠. 정부가 재난재해 안전 기준을 전면적으로 바꿉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짧은 시간에 오송 지하차도가 침수된 건 400m가량 떨어진 미호강 옆 임시제방이 붕괴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임시제방 높이는 29.74m였는데 지난 2014년 착공 당시의 100년 빈도 홍수위에 맞춘 높이였습니다. 100년 동안 가장 많이 왔던 강수량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이 기준은 9년 전 데이터로 최근 몇 년 새 급격히 달라진 강수량을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옛날 데이터만 가지고 하다 보면은 이상 경우에 대해서 이제 전부 다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국 상습 침수 지역 기준 역시 최근 강수량, 달라진 지형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16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런 부분을 고쳐 새 재난, 재해 매뉴얼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과거 10년, 20년이 아니라 최근 5년을 중심으로 설계 기준과 통제 대피 기준 등 각종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고 매뉴얼도 새롭게 개편해야 합니다. 지난 100년간 데이터가 아니라 최근 5년간 강수, 기온 등 급격한 기후변화 데이터를 반영해 제방 높이, 침수 위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 등을 모두 바꾸겠다는 겁니다. 재난관리 시스템도 확 바뀝니다. 전국의 소하천, 비탈면까지 디지털 기반의 재난관리 시스템에 포함하고 재난상황실도 재난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복구에 치우친 기존 재난관리 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신림역 묻지마 살인 사건 피의자 범인은 이 사람입니다. 33세, 이름은 조선. 이번에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 최신 사진을 공개할 수 없게 됐는데요. 그러자 이 경찰이 CCTV에 찍힌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짧은 머리에 굳게 담은 입. 신림역 묻지마 살인의 피의자. 1990년생 33살. 조선입니다. 조선은 지난 21일 신림역에서 남성 4명에게 무차별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또 범행 하루 전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계획범죄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공개된 장소에서 여러 명을 살해하려고 하는 등 범행의 잔인성이 인정됐다며 신상 공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영장 실질 심사 당시에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던 조선.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경찰은 4년 전 찍은 조선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CCTV 캡처 사진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현행법상 피의자가 거부하면 최근 사진, 머그샷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결국 경찰은 조선이 동의하지 않자 가장 최근 모습인 범행 당일 CCTV에 찍힌 걸 확대해 공개한 겁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는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했습니다. 최근 정유정, 이기영 등 흉악범들의 공개 사진이 현재 모습과 너무 달라 신상 공개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 논란이 끊이지 않자 정부 여당은 수사기관이 본인 동의 없이 중대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찍어 공개할 수 있게 하는 특별법을 추진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조선은 경찰 조사에서 키가 작아서 열등감을 느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놓고 반성의 기미는 별로 없는데요. 자술서를 써놓고 경찰이 제출을 안 하는 등 유불리를 따져보는 모양새입니다. 이 와중에 또 신림역 살인 예고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남성 4명에게 무차별 흉기를 휘두른 뒤 열심히 살아도 안 되더라고 말했던 조선. 저의 모든 게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에 있었던 게 제가 너무 잘못한 일인 것 같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여러 차례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했습니다. 키가 작아 신체적, 경제적 조건이 좋은 또래 남성에게 열등감이 있었다고 진술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래전부터 살인 욕구를 느껴왔다고도 했습니다. 이번 무차별 흉기 난동의 피해자는 모두 20, 30대 남성이었는데 경찰은 조선이 성별이나 나이를 특정해 범행을 저질렀는지 조사 중입니다. 조선은 또 조사 과정에서 우울증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경찰이 조선의 의료 기록을 확인한 결과 최근 10년간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이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조선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했습니다. 애초 어제 진행하려고 했지만 조선이 자술서 쓸 시간을 달라며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은 어제 반나절 넘게 자술서를 썼지만 정작 경찰에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어젯밤 10시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림역에서 여성을 강간 살인하겠다는 내용의 예고글이 또 올라왔습니다. 경찰은 작성자를 추적하는 동시에 신림역 일대에 순찰차와 기동대, 강력팀 형사들을 보내 특별 방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 이후 처음으로 국회 상임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예상대로 여야 사이에 고성과 항의가 오갔는데요. 야당이 원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원 장관 민주당 전현직 대표부터 사과하라며 맞섰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허무맹랑 정치모략 문구를 노트북에 붙인 국민의힘과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국정조사를 써붙인 더불어민주당. 팽팽한 분위기 속에 시작한 국토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사과부터 요구했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무시하고 정당한 의혹 제기를 괴담 취급했다는 겁니다. 국회와 국민을 무시해온 원희룡 장관의 사과부터 받고 현안 질의를 시작해야 된다. 원 장관은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왔다고 반박했습니다. 거짓 선동으로 몰고 왔던 민주당 전현 대표 두 분부터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 장관의 사업 백지화 선언을 두고도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7월 6일 서울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악을 막기 위한 차악이었습니다. 근데 그 프레임을 짜고 민주당에서 계속 몰아붙였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는 재발의 시간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여야는 고속도로 노선을 두고도 줄곧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민주당은 국토부가 대안을 고집하는 건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를 주려는 거라 했고 원 장관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 춘천 고속도로 이 정체를 해석한다면 종점은 당연히 양서면으로 가야 되는 거고 예비 타당성 안에서 지정된 안이 한
한 가지라도 더 좋은 점을 제시한다면 제가 제 주장을 접겠습니다. 원 장관은 사업 추진 여부가 민주당 손에 달려 있다며 근거 없는 의혹 확산을 중단하면 오늘이라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 국회 법사위에 나왔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특별 접견을 신청했는데 거부당했죠. 민주당은 그 배후에 법무부가 있는 것 아니냐며 성토했고, 한 장관은 이 불리한 진술이 나오자 민주당이 최악의 사법 방해를 하고 있다고 봤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특별 면회하러 간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불리한 진술을 하자 압박하려고 몰려갔다는 겁니다. 검찰청에 몰려가서 들어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하고 성명서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에서 진술 번복하라고 압박하고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 특별 접견이 거부된 배경에 윗선이 있다며 한 장관을 겨냥했습니다. 접견 자체를 봉쇄하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불이 다른 거예요. 지금 뭔가 지금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권력을 이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민주당이 보내는지도 잘 맞아요? 모르겠고 영치금 보는 수사 방해가 저는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정신 나갔네. 이 충돌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그 거부 사유는 어떻게 본인이 거부하신 건가요? 구치소에서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합니다만 상식적으로 볼 때도 이런 류의 특별면회 신청이 저는 승인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별건으로 다른 건으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겁니까?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만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런 정도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검찰의 회유 압박 의혹에 한 장관은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분이잖아요. 그럼 저분에 대해서 회유 협박하게 되면 그 자체가 아주 결정적인 꼬투리가 될 거고. 이 전 부지사의 경우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증거인멸이나 말맞추기 우려 때문에 장소 변경 접견이 제한된다는 게 교정당국 설명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을 보좌하는 직속 라인 1급이 모두 교체됩니다. 지난달 대통령 재가 후에 국정원 1급 간부 7명 인사가 번복되는 인사 파동이 있었죠. 경질설까지 휩싸였던 김규현 국정원장, 유임은 됐지만 직속 라인 물갈이로 대통령이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분석입니다. 우현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최근 1급 인사를 시작으로 대규모 내부 인사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김규현 국정원장을 보좌하는 직속 조직인 비서실장과 감찰실장, 감사관이 전원 교체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김 원장 본인의 의지라기보다는 최근 인사 파동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초 대통령 재가가 끝난 뒤 내부 직원의 인사 전횡이 드러나 국정원 1급 간부 7명 인사가 번복된 바 있습니다. 국정원장 교체설까지 제기됐지만 당시 대통령은 김 원장을 유임시켰습니다. 국정원은 최근 1급 인사 절반 이상을 교체했습니다. 10여 곳의 1급 부서장 자리를 1급과 2급 공동직위로 바꾼 뒤 3급 인사를 2급으로 승진시켜 자리에 앉힌 겁니다. 산업 스파이 대테러 분야 등 내부 전문가들을 발탁했는데 국정원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대통령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새 정부 첫 국정원장의 가장 중요한 소명은 국정원이 안보 국익수호 기관으로서 북한과 해외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더욱 주력하도록 조직을 쇄신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2단계 이상 승진했다가 정권 교체 후 대기 발령된 2, 3급 고위 간부 160여 명에 대한 후속 인사도 이뤄졌습니다. 70여 명은 국가정보대학원에서 정체성 교육을 받게 되고 나머지는 지방이나 해외로 좌천됐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집중호우에 주말 골프를 쳐서 논란이 됐던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국민의힘 징계 결과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홍 시장은 오늘도 수해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자숙하는 모습이었는데 결과는 당원권 정지 10개월입니다.
내년 총선 때까지 정지되는 겁니다. 국민의힘 당사로 가보겠습니다. 안보겸 기자, 당원권 정지 10개월입니다. 징계 수위가 낮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1시간 30분의 논의 끝에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홍 시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고 수해 현장에서 봉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윤리위는 당내 유력 정치인으로서 책임감이 무겁다고 봤습니다. 윤리위가 홍 시장에 대한 징계 사유로 꼽은 건 두 가지인데요. 지난 15일 수해준 골프, 그리고 그 이후에 이뤄진 언론 인터뷰와 SNS 게시글이 당 윤리 규칙을 위반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무슨 거기 기죽고 잘못했다 그럴 사람입니까? 난 그런 처신한 일이 없어요. 다만 홍 시장이 이후 사과와 수해 봉사로 자숙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징계 수위를 낮추지는 못했습니다.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대국민 사과를 했다고 경징계로 감형되는 선례를 남길 수는 없다는 점이 고려된 걸로 보입니다. 당원권이 10개월간 정지되면 대구시장으로서의 시정 활동에는 지장이 없지만 당원으로서의 활동에 제약이 생깁니다. 홍 시장이 지난달 기자간담회 때 TK 물갈이론을 꺼내는 등 총선 공천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10개월간 당원권이 정지되면 총선 영향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홍 시장은 조금 전 SNS에 더 이상 이 문제로 왈가왈부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글을 올리며 징계 결과를 수용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사에서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해 반성한다고 한 지 이틀 만에 서울대 교수직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불복 절차에 나섰습니다. 월급 때문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용선 기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SNS를 통해 서울대 교수직 파면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는 겁니다. 행정소송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지위나 월급에 집착하는 게 아니고 명예회복을 위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 13일 교원 징계회의를 열고 조 전 장관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딸의 장학금 수수 등에 대해 유죄 판결과 함께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데 따른 겁니다. 조 전 장관은 1심 판결에 대해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파면 처분을 받아들이는 건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사흘 전에는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녀가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한 사실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식들은 많은 고민 끝에 문제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습니다.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는 의사변호를 박탈당했습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최종 결정을 내린 겁니다. 지난달 15일 청문일에 불참한 조 씨는 지난 3일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지난 12일 면허 취소 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윤수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앙숙이라고 볼 수 있는 두 사람 오늘은 뭐라고 했을까요? 네, 박 의원이 한동훈 장관을 향해 깃털 같은 장관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 오늘 법사위에서 맞붙었는데요. 한 장관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면서 깃털 같다고 했는데 직접 보시죠. 공정, 정의, 국가 기강을 관할하는 우리 법무부 장관께서 왜 그렇게 엷은 미소를 띄우고 있어요? 제 표정까지 관리하십니까? 제가 관리한다고 관리됩니까? 그러니까요. 법무부 장관께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한 말씀 해줄 수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처럼 이화영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법시스템을 개입하려는 시도 이 재판 내내 전혀 없었어요. 역시 죄를 물었는데 이를 대답하는구만요. 무겁게 좀 법무부 장관답게 하세요. 예? 의원님 여기 소리 지르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소리 질렀습니까 그동안? 자주 지르셨죠. 말씀하세요. 가볍기가 정말 깃털 같아요.
글쎄요, 이 답변 태도 말고 좀 내용 가지고 싸우면 그나마 생산적일 텐데요. 네, 하지만 아쉽게도 두 사람 이 훈계와 이 반말 논쟁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권한과 책임 때문에 질문 세도를 받는 겁니다. 그것을 감내하라고 장관직을 임명하는 거고요. 위원이 훈계 들으러 온 것은 아니고요. 훈계 질문을 아닙니다.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왜 한동훈 장관께 훈계를 합니까? 개인 박범계가 앉았어. 반말은 하지 말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뭐 하였소가 반말이라고 발언을 할 수 없지만 좀 무겁게 답을 좀 해보세요.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두고 이 질의응답이 진행됐지만 이 역시 느낌 공방으로 샜습니다. 이것이 인수위 때부터 논의된 사안이라는 느낌이 들고. 이건 느낌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건 정략적 접근이죠. 내가 느낌으로 말하는 걸로 들립니까 지금? 저 그렇게 들립니다. 이런 게 다 느낌적으로 지금 윤석열 정권을 비하하기 위해서 하는 문제제기란 얘기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목소리는 큰데 보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어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어디가 또 2달째 반쪽일까요? 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입니다. 네, 장제원 위원장, 오늘 회의 시작하자마자 고개부터 숙였습니다. 그동안 상임위가 열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2달째 회의가 제대로 열린 적이 없다면서요? 네, 오늘 모습 보여드릴 텐데요. 계속 이러고 있거든요. 우주항공청 설립이 늦어져서 우주항공 분야의 무한 경쟁 시대에 대한민국이 뒤처진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 장제원 위원장은 일방적 상임위 운영 중단하고 사퇴하라. 상임위가 마치 자신의 동무대인 양 막장 쇼를 반복하고 있다. 네, 오늘은 민주당 의원들이 불창하면서 이 반쪽이었는데요. 과방위는 2달째 반쪽입니다. 네, 지난달 회의 모습이라면서요? 네, 보시면 왼쪽이 야당 의원들, 그리고 오른쪽이 여당 의원들 자리인데요. 그러니까 다른 반쪽이죠. 민주당 의원들만 또 앉아 있어요. 네, 이때는 이 민주당만 회의에 오고 장 위원장을 비롯해 여당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왜들 그러는 거예요? 이유도 다양합니다. 이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을 두고 맞섰다가 후임 방통위원장 지명, KBS 수신료 분리 징수까지 맞서는 이유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이 우주항공청, 이건 빨리 법이 통과돼야 한다면서요? 네,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올해 개청을 하려면 적어도 8월에는 이 법이 통과돼야 합니다. 여야 모두 필요하다면서도 이렇게 싸우고 있네요. 자료 제출한 적도 없고요. 아니 이런 상태에서 무조건 정부가 낸 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고만 그러니까 그냥 무슨 앵무새같이 떠들어대고. 이게 도대체 우주항공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과방위의 현안과 우주항공청을 인질로 잡아가지고 계속 발목 잡는 행태? 저는 국민들이 심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주항공청 유치 지역인 이 경남도는 애 같아서 국회를 찾았습니다. 우주항공청 설치가 전쟁으로 인해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손에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내일은 경남도민들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까지 연다는데요. 여야 방통위원님들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해 이제 그만하시죠.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의 전사에서 하와이에 임시 안치됐던 7명의 국군 용사가 70여 년 만에 아리랑 반주 속에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6.25 당시 우리를 도와준 유엔 참전 용사들은 전쟁 당시 임시 수도였죠. 부산에서 다시 뭉쳤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6.25 전쟁 당시 전사한 우리 국군의 유해함을 태극기로 감쌉니다. 참석자들은 최고의 예를 갖추고 Please stand as you are able to render final honors, placing of wreaths and the playing of taps. 고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를 때는 우리 민요 아리랑이 울려 퍼집니다. 현지 시간 오늘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서 국군 전사자 유해 인수식이 거행됐습니다. 이번에 돌아오는 유해 7위는 6.25 전쟁 당시 북한에서 전사해 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모두 미국 전사자로 추정돼 하와이에서 임시 안치됐다가 한미 공동감식 결과 뒤늦게 우리 국군으로 판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고 최임락 일병입니다. 이 먼 하와이 땅에까지 와서 삼천의 유해를 받게 되어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남은 군생활을 더 뜻깊게 삼천에 못한 군생활을 더욱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 일병의 유해는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해 6위에 대해선 국방부에서 유전자 감식이 진행됩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22개국 유엔군 용사들과 가족들도 다시 뭉쳤습니다. 어제 판문점을 방문한 데 이어 1, 2, 3. All right, that's history. 6.25 당시 임시 수도였던 부산에 머물며 정전협정 70주년인 내일 유엔 기념공원에서 참배한 뒤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서는 모습이 담긴 미공개 영상들이 새롭게 공개됐습니다. 우유죽 배급소, 폐허가 된 경성방직, 전쟁의 상흔이 담겼습니다. 조현선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우유죽 배급소 앞에 긴 줄이 서 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지 1년 뒤 여전히 배고프던 시절, 우유가루에 안남미를 섞은 우유죽은 소중한 한 끼 식사였습니다. 카메라가 어색한 소녀들, 하지만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3년 넘게 이어진 전쟁이 마침내 끝난 1953년 7월 27일. 학교엔 미군이 전달한 교과서가 도착했고 아이들은 소박한 공연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벽돌을 옮기던 이 시절, 전쟁의 복구 상황을 담은 새 영상 11편이 공개됐습니다. 한국영상자료원과 성공회대가 미국 등 전 세계에서 모은 자료의 일부입니다. 일제강점기 민족 자본의 상징이었던 경성방직은 폐허가 됐습니다. This is the Gyeongsang Spinning Company. Before the war, it was the largest owned, privately owned Korean textile plant in the country. 경성방직 공장은 전쟁이 끝나고 재건됐습니다. 이제는 일부 건물만 문화재로 남아 이렇게 카페로도 쓰이고 있고요. 주변은 높은 빌딩과 아파트로 둘러싸인 곳으로 변했습니다. 전쟁 후 1년, 전쟁 전 북한 땅이었던 이곳은 여전히 미군의 군정 상태입니다. 소복지구였기 때문에 상당히 분위기가 경직되어 있고 통제가 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상자료원은 이번 영상으로 한미 동맹 관계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네, 태어난 지 2달도 안 된 신생아가 뇌출혈 증상을 보이다가 숨졌습니다. 두개골과 허벅지가 골절되는 등 학대 정황이 발견돼서 아이 아버지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부모 모두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김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이 남성은 태어난 지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학대 혐의 인정합니까? 안 합니다. 아이를 혹시 떨어뜨리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저도 억울합니다. 어제 오전 6시 반쯤 이 남성은 아이가 숨을 쉬지 않고 분유를 자꾸 토한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습니다.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아이는 두개골과 왼쪽 허벅지 뼈가 부러져 있었고 뇌출혈 증상까지 보였습니다. 담당 의사는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아버지인 이 남성은 긴급 체포됐습니다. 애들은 뼈가 아주 유연하고 탄력성이 있어서 웬만한 저기에는 골절이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폭행적인 행위가 가해졌다고 봐야죠. 병원 치료를 받던 아이는 결국 숨졌습니다. 1차 부검 결과 머리 부위 손상이 사인일 가능성이 큰 걸로 조사됐습니다. 남성은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남성의 아내 역시 남편이 아이를 학대한 적이 없다며 다른 원인에 의해 아이가 숨졌을 가능성을 주장합니다. 의료과실을 좀 의심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전화하시고 혹시 병원 CCTV를 다 볼 수 있냐. 아들을 학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오늘 새벽엔 서울 지하철 1호선 선로에 한 남성이 뛰어들어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열차 운행이 중단되면서 출근길엔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장우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강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거북이 걸음을 합니다. 열차가 도착했지만 이미 객차는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습니다. 오늘 출근길
지하철 1호선 모습입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서울 지하철 1호선 가산 디지털 단지역 인근 선로에 40대로 보이는 남성이 뛰어들었습니다. 남성은 구로역 쪽에서 달려오던 KTX 열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구로역에서 용산역으로 향하는 급행열차 운행이 2시간가량 중단됐다 오전 7시 42분쯤 재개됐지만 여파는 컸습니다. 지하철 1호선 양방향 열차와 KTX 일부 열차가 4시간 동안 운행이 지연된 겁니다. 여기 와서 저 전광판 보고 알았어요. 항상 2분이면 오죠, 전정거장에서. 지금 몇 분이 걸리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배차 간격은 최대 30분까지 벌어졌습니다. 미리 저희가 알았으면은 좀 아무래도 전달이 늦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출근길이라서 출근 시간에 맞춰서 도착을 해야 되는데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올 들어 지하철 1호선에서 발생한 선로 사망 사고는 모두 4건. 1호선 지상 구간의 경우 승강장 양끝이 뚫려 있어 마음만 먹으면 선로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CCTV 영상을 확인하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친구들과 물놀이 하던 초등학생이 급류에 휩쓸리자 주저없이 거센 물살 속으로 뛰어든 40대 남성 이야기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목숨을 구한 의인은 때마침 근처에서 산책하던 소방관이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경찰관이 다급하게 하천 쪽으로 뛰어갑니다. 어디? 쓰러진 나무와 수풀을 헤치고 물가로 다가가는 경찰관. 물속엔 남자아이와 아이를 감싸고 있는 성인 남성 한 명이 보입니다. 다리 힘주고. 자, 아저씨 꽉 잡아. 아저씨 어깨 잡아. 목 잡아. 목을 잡아. 오케이. 다리 힘. 오케이. 천천히 나가자. 벙거지 모자를 쓴 남성은 그제서야 한숨을 돌립니다. 선생님은 수영 가능하십니까? 잠깐 숨 좀 돌리고. 예. 급류에 휘말려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한 남성은 비번날 산책하러 나왔던 현직 소방관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물 있는 쪽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수영을 하면 위험하다는. 근데 이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제 눈앞에서 이제 딱 펼쳐진 거예요. 수심이 얕은 모래턱에서 놀던 5아이 중 한 명이 물살에 휘말려 떠내려가는 걸 보고는 곧장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6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또 뭐 저 아들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에 이것저것 생각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키 180cm가 넘는 엄주환 소방이도 발이 닿지 않을 만큼 불어난 수위에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제 발이 강 바닥에 닿는 줄 알고 일어섰는데 발이 안 닿더라고요. 아이가 물속에서 끌어안고 누르면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순간 아이를 떼어내고 가장자리로 조금씩 밀어내는 방법으로 구조해낼 수 있었습니다. 장마철 불어난 하천에서 물놀이하는 아이들을 예사롭지 않게 지켜본 소방관이 인명사고를 막아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대통령실이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집회 시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70%가 넘는 국민 참여 토론자의 뜻이라면서요. 자, 4가지를 손본다는데 자세한 내용 조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근 시간 지하철에서 시위를 하려는 사람과 이를 막는 직원들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됩니다. 아니 왜 미칩니까? 정신 차리세요! 다 미쳤어요! 대통령사 물러나십시오! 경찰이 기준치를 넘는 소음을 경고해도 집회는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부터 경찰에서는 여러분의 집회를 열방으로 간주하고 대통령실이 이렇게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집회에 한해 제재를 강화하도록 국무조정실과 경찰에 권고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이 3주간 진행한 국민 참여 토론회는 18만여 명이 참여해 71%가 제재 강화에 찬성했습니다. 과도한 집회 시위로 겪는 피해를 호소하시며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공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재 대상으로 거론된 유형은 크게 4가지입니다.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을 방해하거나 도로를 점거하는 시위, 확성기를 사용한 소음 시위, 심야 시간이나 새벽 시간에 진행되거나
주거지 또는 학교 근처에서 진행되는 시위입니다.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법 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 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권고안을 넘겨받은 경찰은 퇴근 시간대 1시간 전인 오후 5시부터 집회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문입니다. 음주운전을 근절시키기 위해 경찰이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한다는 이 초강력 대책을 내놓았죠. 그런데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면서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갑니다. 김지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우산을 쓴 채 고개를 푹 숙인 남성. 비틀대며 걸어가더니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탑니다. 화물차 한 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남성은 그대로 출발하며 화물차를 들이받습니다. 당시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 이미 음주 전과 4범인데다 지난해 음주 측정 거부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이달부터 재범 우려가 있을 때 차량을 압수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꾼 상황. 하지만 법원은 경찰과 검찰이 청구한 차량 압수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차량을 압수, 몰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수사기관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차량 압수카드까지 꺼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건 겁니다. 이곳은 경찰서 지하주차장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압수된 차량에 이렇게 자물쇠가 채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요청하면 되돌려줘야 합니다. 영장에 의한 압수가 아니라 운전자 동의를 받아 이루어지는 임의 제출 형식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 전과 3범 운전자가 한 명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하자 경찰이 차량 압수에 나섰지만 법원은 2번이나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압수 필요성과 상당성이 떨어진다는 게 이유입니다. 형법에는 명시적으로 범행에 제공된 물건을 몰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 보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압수영장이 기각된 만큼 일단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오늘 코스닥이 종일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인 에코프로 영향이 컸는데요. 에코프로 주가가 오늘 장중 최고가를 찍었다가 1시간 새 40만 원이 급락, 그러니까 떨어졌습니다. 이 아찔한 널뛰기에 투자자들은 혼란스럽습니다. 광민경 기자입니다. 코스닥에서 16년 만에 주가가 100만 원을 넘는 황제주에 등극한 에코프로. 오후 1시쯤 주가가 장중 최고인 153만 9천 원까지 오르더니 1시간 만에 40만 원이 뚝 떨어졌습니다. 결국 전일 대비 5% 급락해 마감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코스닥은 시가총액이 장중 사상 최대로 올랐다가 4.18% 폭락한 900.63에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에서도 2차 전지 폭락장이 연출됐습니다. 이달 중순부터 급등세를 탄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의 주가는 오늘 각각 4.3%, 6.4% 급락했습니다. 너도 나도 사려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이 쏠리며 2차 전지 테마주의 주가가 연초 대비 급등한 상황. 차익 실현을 하려는 매물이 몰리며 오늘 주가를 끌어내린 겁니다. 최근 증시에선 2차 전지가 스쳐만 가도 주가가 오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2차 전지 소재 사업 진출을 선언한 LS그룹은 관련 매출이 없는데도 주가가 연초 대비 68% 올랐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2분기 영업이익 가운데 2차 전지 비중은 4% 정도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그쪽으로 쏠려서 기업 가치보다 훨씬 더 높아져 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국내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비투가 가장 많은 4개 종목은 모두 2차 전지 종목입니다. 주가 급락 시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2차 전지주의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투자에 신중을 기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주요 대기업들의 2분기 성적표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은 울상이었고 자동차 기업은 활짝 웃었다고 하는데요. 정현우 기자가 이어갑니다.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인 SK 하이닉스가 3분기 연속 적자를 냈습니다.
2분기 영업 손실은 2조 8,821억 원으로 올해 누적 적자는 6조 원이 넘습니다. 세계 경기 침체로 반도체 업황 부진이 계속된 여파입니다. 특히 지난해 4분기부터 감산 중인 메모리 반도체 낸드 플래시는 수요가 회복되지 않아 추가 감산하기로 했습니다. 재고 수준이 디램보다 높고 수익성이 나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약 5에서 10% 수준의 추가 감산을 결정하였습니다. 반도체 업계가 부진에 허덕이는 사이 자동차 업계는 날개를 달았습니다. 현대자동차는 2분기 매출이 42조 원을 넘어섰고 영업이익도 4조 원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분기 실적으로 사상 최대치입니다. 수요 대비 부족했던 생산량이 늘면서 판매 대수가 늘었고 마진이 높은 SUV 등 고가 차량이 잘 팔린 영향입니다. 2분기 환율이 전분기보다 올라 해외 판매 이익의 원화 환산 가치가 커진 면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와 자동차의 상반된 실적을 주요 수출국인 중국과 미국의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반도체가 어려운 이유고 미국은 반대로 최대 호황을 이루면서 자동차는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것이다. 다만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 산업의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하반기엔 반도체 업황도 일부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반년 만에 하루 평균 4만 명을 넘었습니다. 숨은 환자까지 고려하면 실제 확진자는 더 많을 텐데 장마도 끝나고 여름 휴가철이라 걱정이 큽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인천공항 출국장 앞, 여행용 가방을 끄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이후 첫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입니다. 올 초와 달리 대부분 마스크를 벗은 채 공항을 찾았습니다. 코로나19 감염 공포도 많이 줄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져도 어차피 방역은 제대로 됐기 때문에 염려는 안 될 것 같아요. 아이는 그래도 마스크는 낄 것 같고. 일상으로 회복된 첫 번째 여행이라 더욱 즐겁습니다. 갔다 와서 코로나 검사 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질병관리청도 그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독감, 수족구와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병원과 요양시설에서도 마스크 의무 착용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는 다시 늘고 있습니다. 지난주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4만 명대. 지난 1월 겨울철 재유행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4만 명을 넘은 겁니다. 주간 신규 확진자도 25만 3,825명으로 전주 대비 35.8%나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이나 감염으로 형성됐던 면역력이 낮아지는 시기라고 설명합니다. 백신 접종이나 감염을 통해서 획득한 복합 면역이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감소할 수밖에 없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1년에 2번 정도는 우세종이 바뀌면서 여기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되고 휴가철을 맞아 이동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확산세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고양이 38마리가 폐사한 동물보호시설에서 고양이 2마리가 조류독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단 질병관리청은 고양이에서 사람으로 옮긴 사례는 드물지만 위생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유찬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구의 한 고양이 보호소에서 고양이 2마리가 조류독감 확진 판정을 받아 정부와 지자체가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친숙한 반려동물이다 보니 걱정이 있으실까 봐 보호시설에 있는 모든 동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이 보호소에서 고양이 3마리를 시작으로 하루 이틀마다 고양이가 죽어 40마리 중 38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호흡기 증상을 보인 2마리의 치료를 이달 초 검역당국에 맡겼는데 양성 판정이 나온 겁니다. 고양이가 조류독감에 걸리는 일은 드물지만 종종 발생합니다. 국내에선 지난 2016년 길고양이 2마리가 확진됐고 지난달 폴란드에선 고양이 29마리가 양성 반응을 보이며 집단 폐사했습니다. 미국 뉴욕시에선 2016년 한 수의사가 고양이를 통해 조류독감에 감염됐습니다. 고양이에게서 사람에게 옮겨간 유일한 보고 사례인데 이번에 서울에서 발견된 것과는 다른 바이러스형입니다. 고양이를 통한 인체 감염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드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하여
인체 감염 예방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인체 감염의 위험은 낮다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까지 접촉자 중 증상을 보인 사람은 없다면서 야생조류 등의 사체 접촉을 피하고 손 씻기 등 위생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총애를 받으며 승승장구해왔던 친강 외교부장이 7달 만에 전격 해임됐습니다. 그 자리엔 전임자인 왕이 공산당 정치국 위원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중국의 외교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입니다. 시진핑 3기 출범과 함께 파격 발탁됐던 친강 외교부장이 7개월 만에 전격 경질됐습니다. 후임에는 10년간 외교부장을 지낸 왕이 공산당 정치국 위원이 다시 발탁됐습니다. 1. 免去秦刚兼任的外交部部长职务. 이른바 늑대 전사 외교를 상징했던 친 부장은 시진핑 주석의 총애를 받으며 초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在台湾问题上玩而活者必自焚. 그러나 최근 한 달 동안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아 간첩설부터 불륜설까지 제기됐습니다. 건강상 이유라고만 할 뿐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던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에서 친 부장 관련 흔적도 삭제했습니다. 중국 안팎에선 시진핑 리더십에 상처가 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전문가를 인용해 왕 위원을 다시 불러야 할 정도로 당내 혼란이 상당하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단은 왕위 체제로 다시 좀 안정을 시키는 그런 분위기로 간 거 아닌가. 강경 외교를 펼쳤던 친강 부장의 낭만은 한중 관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왕위 위원의 컴백이 얼어붙은 양국 관계 회복에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일본 열도는 끔찍한 살인 사건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머리가 없는 시신이 한 호텔에서 발견됐는데 범인으로 지목된 게 정신과 의사 아버지가 포함된 일가족 3명입니다. 이들 집에서는 사라졌던 신체의 일부가 발견됐습니다. 도쿄에서 김민지 특파원입니다.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시의 한 주택에 출입 통제선이 걸렸습니다. 29살 여성 다무라 루나와 그의 부모 등 3명이 사체 손괴, 유기 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지난 2일 새벽 이들 집에서 차로 약 30분 떨어진 인근 호텔에서 머리가 없는 62살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시신의 나머지 부분은 이들 집에서 나온 겁니다. 被害者の頸部を切断した上、離断した頭部を領得し、負傷の場所まで運搬したというものでございます。 현지 경찰 조사 결과 용의자인 딸은 1일 밤 10시 50분쯤 피해자와 함께 호텔에 투숙했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남성을 살해한 뒤 다음날 새벽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둘은 아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전 딸과 아버지가 톡과 여행용 가방을 구입한 정황을 토대로 사전에 살인을 계획했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무라 오사무는 정신과 의사로 지역에서 다양하게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戦争トラウマについて日本はどうして注目されてこなかったのかということを皆さんと一緒に 일가족 3명이 연루된 잔혹한 범죄에 일본 열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残酷は残酷だけど簡単にね人の首なんか切り落とせるわけじゃないから 함께 체포된 어머니는 딸과 피해자가 다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지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프로야구 두산에 11연승 신기록을 세운 1년차 초보 이승엽 감독이 오늘 롯데를 상대로 12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잠실로 가보겠습니다. 박건영 기자, 요즘 두산의 기세가 정말 무서운데 오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4회 말까지 4대 0으로 롯데 자이언츠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 두산 베어스가 언제까지 연승 행진할지 관심이 모아지는 경기다 보니까요. 오늘 갑자기 찾아온 폭염만큼 이곳 경기장의 열기도 뜨겁습니다.
두산이 오늘 12연승에 성공하면 이승엽 감독은 부임 첫해 최다 연승 타이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2008년 롯데 로이스터 감독 이후 15년 만인데요. 초보 감독 이승엽은 한여름 본격 순위 경쟁에 돌입한 7월 승부사로 돌변했습니다. 7월 들어 11경기 전승을 거뒀습니다. 시즌 초반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선수들을 믿고 뚝심 있게 밀어붙였습니다. 삼성에선 라이온킹으로 화려한 플레이를 선보인 이 감독은 두산에 와선 곰처럼 변했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또 아직까지도 완벽하지는 않고 갈 길이 멀고 배울 게 많지만 저희 팀 절대 지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전에 지도자 경험이 없어 처음에 반신반의했던 팬들도 이젠 열성적인 이승엽 지지자가 됐습니다. 스타 감독님이 좀 잘 못한다는 징크스가 있는데 어제 경기를 보고 딱 역시 잘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전술도 나오고 교체 시기도 점점 좋아지면서 오늘 12연승 하면 좋겠습니다. 3위 두산은 2위 SSG에 3경기 차로 추격 중입니다. 한여름 두산의 무서운 기세가 선두 싸움의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잠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31.1도를 기록했는데요. 내일은 32도, 토요일에는 35도까지 오르며 나날이 더워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특보가 더 확대 강화됐습니다. 최고 체감온도가 35도를 웃도는 곳이 있겠는데요.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한낮에는 대전과 광주 33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요. 내륙과 남해안으로는 매우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출근길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소나기가 자주 내릴 텐데요. 내일도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시간당 30에서 60mm 안팎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주말에는 수도권 등 중부에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역대급 폭우가 쏟아지는 동안 유럽과 미국에선 40도 넘는 폭염에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지구가 달라졌고 전 세계 재난의 일상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자체는 재난 대비보다 생생나는 도로, 공원 건설에만 예산을 먼저 쓰고 이 재난 부서는 힘들고 빛이 안 나는 기피 1순위라 신참이 떠맡습니다. 재난 대비도 일상화가 되려면 정부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은 물음표 찍겠습니다. 재난 대비의 진심이었습니까?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